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뉴스야를 책임져주고 계신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손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목소리가 익으실 거예요. 익으실까요? 그렇죠. 걱정인데요. 오태훈 시사본부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 네네네. 오태훈 예, 시사본부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김성환의 시사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소폭이지만 5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구체적인 현황을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 같으면 이제 배종찬 소장님이 하는데 네. 네, 오늘 안 계시니까 네, 김민하 평론가가 김 소장이 한번 돼서 네,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이제 앞에 또 이렇게 분위기를 또 한번 풀어주시는군요. 네. 역시. 그런가요?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역시 여론조사는 소장 정도가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아무래도 자격이 아무튼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선을 회복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주 38%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라는 거고요. 네. 부정평가도 전주 54%보다 2%포인트 내린 52%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30대에서 긍정 46%, 부정 45%, 그리고 40대에서 긍정 50%, 부정 43%가 나와서 이 연령대에서는 이제 좀 긍정 평가가 우세한데요.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하고 광주, 전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다 부정 평가가 많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이제 그 지역 구분에서는 긍정 평가가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의 경우에 긍정 50%, 부정 43%, 광주, 전라의 경우에 긍정 58%, 부정 34%였습니다. 긍정 평가를 꼽은 이유로는 네. 이 코로나19 대처 이게 이제 2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11%,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게 7%였는데요.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2%,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11%,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8%,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7%였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무작위 걸기 RDD 방식으로 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응답률은 17%,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벽이 깨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먼저. 네, 저부터 할까요? 네. 한번 하셨으니까. 네. 예. 저는 신호등으로 얘기하면 네. 노란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내려가는 것을 빨간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했을 때 네. 지금 노란불로 바뀌었다. 다시 파란불로 바뀔 것이냐라는 건 미스테리인데 네. 노란불로 바뀌었다는 건 일단 그러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계속 추락했던 것이 일단 멈췄다라고 보여져요. 네. 최근에 한 2주에서 3주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좀 이 정부의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빨간불이었던 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3개예요. 아는서치와 그다음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인데 이 3개 기관이 동시에 30%에 접어든 건 처음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30%로 한국갤럽이 접어들었을 때 리얼미터는 40%를 유지했다거나 아는서치가 30%로 떨어졌을 때 한국갤럽은 40%를 유지했다거나 이런 적들은 있었지만 3개 기관이 공이 40%가 깨지고 그것이 2주 이상 지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즉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서로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기관 공이
떨어졌다는 건 추세선 3개 기간의 추세선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유의미한 게 뭐냐면 리얼미터는 30%대를 유지하는데 RN서치와 지금 이 오늘의 갤럽이 40%를 살짝 지금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추세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로 제자리에서 멈췄다. 올라간다기보단 일단 떨어지는 것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가 갑자기 올라간다기보단 다음 주가 만약에 거의 비슷하게 플러스 1, 2포인트 정도로 40%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횡보 정도의 어떤 상황.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더라도 뭐 이식 매물이 나오거나 뭐 하면서 이 횡보 현상을 잠시 보이거든요. 약간 반등을 하거나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등하거나 또 다시 이제 추락을 하지만 예. 그 횡보의 첫 번째 발걸음이 지금 이번 주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또 다음 주를 어떻게 그 국민들을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 그렇죠. 있다. 이건 주말의 민심이 전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이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의 이제 그 오차 범위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뭐 소폭 움직인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해석을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추세가 지금 어쨌든 하락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여론이 움직였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명확한 측에서는 사실 이 조사가 진행된 화수목 이 3일 동안 그렇게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징계가 진행된 이 3일간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이 지금의 이제 정권의 지지층에서는 정직 2개월 나온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아니라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까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번 국면이 좀 필요했던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민생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어떤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뭐를 어떻게 했다. 그것을 뭐 대통령이 정리를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피로해졌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호등으로 치면 빨간불이 좀 들어왔던 건데 일단은 어쨌든 이 징계 국면으로 가면서 징계의 국면으로 가면서 그 결과가 어쨌든 일단은 그 국면이 이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락세가 멈추고 일단은 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후에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까지 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일단 어쨌든 한 국면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뭐 지지율이 하락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뭐 치고 올라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떤 좀 뭐랄까요 주식으로 치면 뭐 상한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은 사실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전주보다 긍정평가가 2%포인트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딱 어떻게 또 2%가 올라가고 2%가 내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코로나19 대처가 29%로 가장 높았고 검찰개혁이 11%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7% 순이었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2%,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11%, 법무부 검찰 갈등이 8%,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7% 이런 건데요. 지금 긍정평가 이후하고 부정평가 이후에 다 공이 포함되는 게 물론 코로나19 대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법무부 검찰 갈등, 네. 검찰 개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당장 어떻게 해서 반짝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에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왜 다른 생각이냐면 네. 한번 보시자고요. 긍정평가 이후 코로나19와 검찰개혁과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거 빼고 네. 두 가지예요. 부정평가 이후는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19 법무부 갈등 경제 민생이에요. 네. 그러면 둘이 겹치는 것만 한번 빼보자고요. 겹치는 네. 게 뭐죠? 코로나19 네. 한쪽은 잘한다 한쪽은 못한다. 물론 20과 11%지만 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갈등
또 잘한다와 못한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잘한다와 못한다가 공존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자 부정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단 몇 %라도 잘한다는 게 있냐는 거죠.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11대 8이나 29대 11이라도 네.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과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부정평가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몇 %라도 있으면 이것도 이념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지만 긍정평가에 이게 없다는 건 지금 해석을 이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 도리어 정부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평가에서 이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에서 단 몇 %라도 이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돌아서야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지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쟁점이 부딪히는 문제는 몇 %를 계속 쟁점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도 이제 의미심장한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일단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가 뭐 어떤 영향을 가져서 그것이 이제 뭐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뭐가 있냐면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후보자의 네. 어떤 뭐 지금 뭐 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이라는 거는 민생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지금 뭐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다만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고 있냐면 코로나19랑 연결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정평가의 주요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잘 수습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하고 함께 임대주택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변창흠 후보자가 적극적인 공급 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게 방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가 분석하셨던 그 맥락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대통령께서 드는데요. 어디 계시느냐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행보 자체는 사실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네. 경제라든지 혹은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체적인 어떤 이 기저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저라든지 혹은 이 4년차 5년차를 연착륙하기 위한 이 패턴 여기서 네.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싸운다기보단 민생이나 혹은 부동산 문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게 최근에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서 읽혀지지 않을까요? 그럼 청와대도 당연히 여론조사하고 하니까요. 그럼. 국민의 여론 흐름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정책들을 내놓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슈라는 게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가 조금 이제 여론 주목도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주목을 받다가 이런 현상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변수가 다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정직 2개월 징계효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내고 또 이 법원에서 심리를 22일 날로 정했다고 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미 징계가 집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러면 국정수행 평가나 이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 이슈가 소비되는 것이 패턴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소비되고 그다음에 선행으로 이미 지수에 그러니까 어떤 그 지지율이라는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을 하거든요. 네.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죠. 징계 위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거다. 뭐 어떤 결과는 나중에 알겠지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할 거다. 왜냐하면 직무배제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행정소송을 한 사람이 징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한 국민은 없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예상된 그런 진행이 이번 주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의 국민적인 어떤 반감, 반대, 이런 동정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는 변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하는 건 상수가 돼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수로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몇 퍼센트가 더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전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추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다음 주에 이것이 떨어지는 관점 뭐 올해 내로 그러니까 한 달 이내로 이게 더 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 이게 윤석열 총장의 이제 법원에서의 어떤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는 이 과정은 이게 뭐 지금 뭐 지지율의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지층 결집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뭐 이렇게 언론이 표현할 때 네. 사실은 양대축인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양대축인 거고 이제 일부 언론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뭐 문윤 충돌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지만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방식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지지층에까지도 있었던 것은 이게 사실은 싸움을 하려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졸전을 했다 이게 있는 것이죠. 다섯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그게 제대로 된 싸움이냐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축 중에 한 축은 일단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 다음에도 이제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지층은 더 큰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규정이 되면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추미애 장관까지 뭐 만나서 70분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름 이렇게 설득해서 정리하는 그런 결단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왜 접지 않느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면에서 지지층 결집의 요인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방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현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 있는 건데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내놨어요. 어제 소장을 접수할 때만 해도 이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런 입장을 사실 기자들 코멘트를 따가지고 그대로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건 지나친 단순하다.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법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맞기는 하니까. 근데 어제는 정치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가 오늘은 법률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어요. 이런 반응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죠. 그런데 이제 이한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건데 해석을 확대 해석했다. 네. 이게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이 여론이 잘못 받아들였다. 언론이 잘못 받아들였다. 이런 네. 어떤 느낌으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이한규 변호사는 똑같은 얘기지만 받아들인 게 마치 싸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네. 설명을 보면 어저께까지는 실질적인 피고인은 문 대통령이고 네. 형식적인 피고인이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네네.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러니까 이 여론의 흐름, 언론의 보도의 흐름을 보면 문과 윤하고 문 vs 윤 이런 식의 제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네. 뭐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행정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 아까 법무부 장관이 행하는 직무 배제와 대통령의 처분으로서 대통령이 집행하는 그런 이 정직 2개월의 이 징계 결정을 집행하는 것과 네. 사실 무게가 다르죠. 확실하게. 행정법원 재판부가 판단할 때 네. 판단 대통령과 소송을 하는 것처럼 현재 만약에 프레임이 가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하게 부담을 느낄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이 포괄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직무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한구 변호사의 오늘 이 뉘앙스가 달라진 이유가 첫 번째는 그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가 심각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은 법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는데 네. 어저께 그 표현으로서 그것이 정치적인 해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불똥이 이제 네.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인 해석을 이렇게 크게 할 때가 아니다. 법리 지금부터 해야 될 건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과 그다음에 집행정치의 싸움 자체는 법리적인
내부적인 다툼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네. 총장 측을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상반되기 때문에 딜레마인 건데 첫째는 지금 이 처분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지난번에 이제 그 직무 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나올 때 보면은 그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고 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문에 보면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의 어떤 손해를 넘어서서 이 나라의 어떤 뭐 검찰의 지위라든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이 해야 될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해가 정말 막중하다. 이것은 뭐 공공복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러려면 이 징계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 배경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논리를 펼쳐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네. 첫 번째가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럴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네. 그만둘 수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얘기와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 사람들이 무리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소송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얘기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 상충되는 얘기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언론이 한쪽에만 이제 주목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는 두 얘기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는 아마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쉽게 그걸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법 전공이 아니고 저는 예. 심리학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징계안에 대해서 제가할 때 그때 검찰과 법무부가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 해법으로서 윤석열 총장한테 스스로 사퇴하라. 라고 하는 정책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닌지 두 분의 해석은 어떠신지 해석이 조금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근데 국감장에서 나한테 소임 끝까지 다 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사임하는 게 맞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자, 일단 그 사임하라라는 메시지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해부하는 시점부터는 사임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니까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불가능하죠. 네.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사퇴를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정직이든 해임이든 그것은 어떤 감봉이든 뭐 또는 뭐 면직이든 그러니까 네네. 이런 모든 행위에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원 면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벌을 받는 기간 동안은 벌을 다 받아야 되고 벌을 받은 만큼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계속 이게 사퇴할 때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예. 윤석열 총장이 나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서 우리가 해임 결정한 거 다시 걷어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는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예. 이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징계에서 징계를 딱 결정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사의를 해요. 해임에 해당하는 어떤 벌을 줬는데 그 벌을 주기 전에 어쨌든 난 사의를 표명해서 이거를 만약에 걷어들이면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앞뒤가 모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앞뒤가 모순되죠. 이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게 공무원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의원 면직을 하게 되면 저기를 다 받게 돼요. 공무원 연금을. 연금도 다 그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벌이라는 건 해임은 못 받게 되고 몇 퍼센트 3분의 1로 깎인다거나 이게 다 벌이에요. 근데 의원 면직이라는 건 그 모든 이 보상을 다 받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직 2개월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어쨌든 네. 정직 2개월인데 그래서 이 정직 2개월과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그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윤 총장이 그때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결론을 내린다면 난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수순으로 가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징계 수순으로 해서 법리적으로 나를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불러서 난 너를 신뢰할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네가 자진 사퇴하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버틸 수밖에 없다. 나는 검사다. 이 사람은 뭐 측근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뭐 원칙주의자고 뭐 검사로서 너는 검사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던 사람이다. 이런 그러니까 지인들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윤 총장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사퇴는 못한다라는 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도 그거는 아니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징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라. 김인하 평론가님. 저는 뭐 다각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건데 일단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성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메시지는 사실은 징계 전에 이루어졌으면 사실 매끄럽게 정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징계 국면으로 가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검사들 뭐 봐줬다라든지 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런 해결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지금 징계가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법상의 여러 가지 해석은 있겠지만 어쨌든 사퇴는 지금 안 하겠다라는 데까지 간 거죠. 결국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사퇴를 못 한다는 국면까지 간 건데 그럼 여기서 그런 정치적 해결 방법은 없는 거냐?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임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뭐 징계 정직 2개월이 꼭 끝나고 나서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직 2개월을 꼭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직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만 정직 기간이 끝나면 나는 그만두겠다라든지 뭐 이런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공무원법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징계라는 것을 받기 전에 이 징계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조항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직 2개월에 따른 처분을 뭐 피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 사의 표명을 한다는 것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만 법리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해임된 다음에 뭐 몇 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걸 피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도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남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윤석열 총장이 다 이긴다고 해도 윤석열 총장이 기대하고 바라는 걸 뭐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검찰 독립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대로 되는 거냐. 그게 윤석열 총장 기준으로 하면 그건 이미 훼손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해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고위공직자로서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추 장관이 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을까? 징계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가가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 것이며 이후에 그러면은 개각은 또 언제 이루어질지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으로 보면은 명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모양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70분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방점을 둡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만났을 때 보통 1시간, 그러니까 60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일정이 굉장히 많고 면담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리고 또 만나는 형식이 보고거든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징계를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어떤 형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것 때문에 징계를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70분을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도는 추미애 장관의 미래에 대한 저는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정치공학적으로 좀 네네. 해석을 합니다. 어차피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의전 서열로만 따지더라도 당대표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당시에 당대표 이후의 미래도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도 될 수 있었고 또 뭐 여성 서울시장 뭐 여성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이 수순이 있었는데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갔단 말이죠. 낮춰서. 그만큼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지지자들이나 혹은 친문 진영에서 이야기하듯이 혁혁한 공세운 거거든요. 온갖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네. 꿋꿋하게 견뎌서. 그렇다면 70분 동안의 어떤 이야기는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을 것이다. 이게 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영화나 시로 지금 통해서 브라질 여성 네. 대통령을 영화로 봤다라든지 네. 뭐 이육사의 뭐 시라든지 정호승 이런 씨의 것들로 시라든가. 자신의 심경이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네. 뭐 그 유사한 이제 생각인데요. 결국 이제 이후 정치 행보를 이제 논하고 그다음에 수습 방안을 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두 분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가능한 거냐를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닥쳐온 게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뭐 대권을 가느냐 뭐 이런 문제인 것이고 뭐 이런 네. 건데 당장 서울시장 재보선을 나온다던가 그런 선택을 뭐 추미애 장관이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본선에 갔을 때 이게 네. 그러면 그 선거가 이런 서울시장 재보선이 아니고 사실은 뭐 일종의 윤석열 선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네네.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조금 의문이고 대권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꿈이 이제 있을 테니까 네. 더 큰 꿈이 있을 테니까 대권 준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국무총리설입니다. 이제 국무총리를 뭔가 시켜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든 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국무총리라는 건 장관처럼 대통령이 시킨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국면에서 그런 게 가능한 거냐? 그건 상당한 또 의문이어서 그것도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총리로 나오시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비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전의 악재를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결정을 것 진지하게 해야죠. 야당도 이제. 네. 첫날 제가 약간 좀 오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프로그램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일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자꾸 모습을 드러낼수록 사실 그 프로그램에 계속 휘말려서 딸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아마 공수처 출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이제 열렸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한 명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의가 이달 27일로 연기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연내 출범은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글쎄요. 연내 출범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28일이니까 남은 네. 기간이 한 사흘인데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추천을 다시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다시 받자. 후보 추천을 다시 받자. 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이 새로 추천하라. 근데 그 새로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 있죠. 네. 후보를 더 추천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야당 몫을 한 사람 더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를 다시 추천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내가 아니라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고 국회의장이 아마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징계위라든지 혹은 뭐 직무 배제를 통한 그 절차적인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만큼은 최소한 그런 어떤 그 논란을 적게 하고 도리어 정당성을 확보해서 공수처장에 대한 그런 그 어떨까요? 어서리티를 더 확보해 주겠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네. 좀 보여지네요. 공수처 출범만큼은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겠다. 이게 점심 때 보도랑 이제 저녁 때 보도랑 좀 언론 보도들이 결이 달라가지고 네. 상당히 좀 보시는 분들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공수처 이 후보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한 명이 비게 돼서 이제 그것이 빈 상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두고 좀 논쟁이었는데 네. 일단은 빈 상태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들어가는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일단 회의를 연기하고 추천을 받아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얘기죠. 이제 네. 보도 내용은 네. 이 상황을 주도한 게 추미애 장관이어서
의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좀 너무 밀어붙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뭔가 잘해보려는 이미지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 회의 결과를 보니까 공수처장 후보도 추천을 새로 받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추미애 장관이 마무리 미션을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김진욱 전현정 후보보다 훨씬 더 이제 정권에 가까운 인물로 새로운 인물을 다크호스로 추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그냥 뭐랄까요? 이건 쓰고 싶은 언론사의 분석인 것 같은데. 그렇죠. 분석과 전망. 해석과 네. 해설인 건데 아니면 뭐 바람일 수도 있겠고요. 뭐 네.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야당 비토권을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뭐 난리인데 네. 이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공수처 출범을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과 논란이 더 씌워진 상태에서 하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또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호의로 봐야 되지 않나.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완성형의 후보 추천위를 가동하라고 하고 있으니 네. 그걸 좀 존중하자라는 좀 이런 뭐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김민하 평론가의 그렇죠. 네, 저의 해석이죠. 네. 네. 평론가들이 뭐 다 그렇죠, 뭐. 네. 해석과 예. 뭐. 원래 이렇게 해요. 아, 사실은 네, 네.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어느새 적응하다 보니까 끝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코너 계속 이어가죠. 다음 코너 없애고. 배종찬 소장이 밑으로 올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오늘 유사회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